근데 지금 보면은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네. 아니면 최근하고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IT 기업들의 트럼프 행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초기에는 일단은 트럼프에게 좀 맞춰주자라는 입장이었어요. 최근에 보면은 컴퓨텍스 2025라고 대만에서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발표를 했었죠. 대만에다가 제2의 본사를 짓겠다, 사옥을 짓겠다, 그다음에 R&D 센터를 짓겠다, 여기에 뭐 생태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 IT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노골적인 반감에 대한 표현들을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액션도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최근에 다른 전문가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큰 카드들을 지금 꺼내고 있는 것 같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짓궂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위가 좀 아프다 하니까 저한테 불닭볶음면을 먹이고 싶다고. 저를 아예 저기로 보내버리고 싶으신 거죠? 네, 그냥 장난으로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예요. 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박종훈 팀장이 어제 딸 낳았잖아요. 그래서 아우 배야 하더니 이제 배가 아픈 것 같습니다. 건강이 최고고, 예, 여러분들의 포트 건강도 최고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제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 때 5% 정도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4.09% 오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해서 저희가 새벽에 또 이분을 모셨습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원주 박사님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일찍 방송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 이완주가 아니라 이주환이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때 잘못 이주환 박사님. 밝혔습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일찍 방송은 처음이시죠? 이 시간에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다 거절을 하죠. 아이고. 집이 멀다 보니까 되게 5시에 일어나야 겨우 맞출 수가 있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또 일찍 오셨는데 제가 또 이름까지 잘못 말씀드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럼 남도원으로 오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사실 다들 좀 걱정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이게 기대치가 낮아서 그랬던 걸까요?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분기로 보면은 이제 400억 달러 넘은 게 처음인데 40억 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출이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잘 나왔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브리핑을 해드리면은 일단 매출로 보면은 증가율이 69% 정도 나왔는데, 네. 근데 매출 증가율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거 가지고 이제 주가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은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율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점차 이제 흐름이 낮아지는 추세가 당연한 거고요. 특히 이제 2023년도에 200% 이상 높았던 거는 기저효과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 전년도에 매출 증가율이 막 역성장을 했었거든요. 4분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2023년도에 200%에 넘게 나왔던 매출 증가율은 기저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거고, 네. 작년에 이제 100%대 나왔던 것들은 이제 정상적인 매출 성장률인데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네. 근데 100% 밑으로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투자자들이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맞아요. 90 나오고 지금 이제 70이 무너졌어요. 69%인데,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빠른 매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율이 점차 낮아지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 몇 배잖아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3조 달러가 넘으니까 3조 달러 시가총액이 넘는 기업, 물론 매출하고 시가총액이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이 정도 되면 매출만 해도 삼성전자 전체보다 높아질 것 같거든요. 올해로 보면은 이제 그 정도 큰 규모의 매출 증가율이 70%, 60%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메이징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큰 기업은 사실 10% 증가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출 증가율이 점차 낮아지는 거는 모수가 커지고 있으니까 전년도에 매출이 이미 굉장히 커진 상황이니까 증가율이 아직도 70%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 보고 있고, 근데 점점 낮아질 거라는 거는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 낮아졌던 숫자를 시장에서는 다양한 뭔가 이제 엔비디아는 계속 끊임없는 불사조처럼 성장만 하기를, 그러니까 그 성장률 자체에 대한 약간 뭔가 지구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우주의 기업 같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대치가 높았던 것 같고, 지금 보면 2분기 가이던스도 이제 조금 오른 450억 달러 정도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보면 4분기 정도 되면 매출 증가율은 아마 50%
5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충격받을 만한 나쁜 성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수익성이잖아요. 수익성. 성장은 그렇다 네. 치고 영업이익률이 이번에 사실 매출 총이익률 먼저 네네. 말씀드릴게요. 그걸 하고 영업이익률을 따로 발표 안 하고 제가 이제 계산해봤는데 네네. 매출 총이익률이 70%를 밑으로 떨어진 게 거의 한 1년 반, 2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61%가 나왔는데 61%. 여기에는 이제 사실은 일회성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이다라는 설명도 있었고 당연히 그게 이번에 반영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중국 H20 중국유로 만들었던 거를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수출 금지를 하니까 맞아요. 재고가 쌓여 있는데 이걸 그냥 손실 처리해버린 거예요. 아. 손실 처리 45억 달러 정도 되네. 그걸 손실 처리해버리니까 이익단에서 매출은 다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이익단에서 확 줄어든 건데 이건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2분기에는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고 거꾸로 만약에 이 H20을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팔 수도 있잖아요. 네. 저가칩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환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영업 외 이익으로 다시 환입이 될 수 있는 그러면 거죠. 2분기, 어떤 3분기에. 분기에는 또 올라갈 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다시 또 환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걸 이제 미리 처리를 해버린 거는 주주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거죠. 반가운 거고 어쨌든 잠재적인 리스크를 아예 없애버린 거기 때문에 미리 그냥 매를 미리 맞는다. 다 모든 거 손실 처벌해봤는데 사실은 재고로 쌓이는 것이 손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자산으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누군가인데 언젠가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저가칩에 대한 수요가 점점 이제 늘어나고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 환입될 것을 미리 그냥 반영을 해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매출 총이익률이 낮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수치로만 보면은 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처음으로 50% 그러니까 처음이란 건 아닌데 최근 한 3년 만에 처음으로 50% 밑으로 영업이익률이 내려갔다라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은 6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매출이나 수익성이 어쨌든 일회성 이벤트를 제외하고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었고 네. 시장 기대는 제가 충분히 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장중에 지난 밤에 한 4% 정도 증가를 했었고 지금 이제 살짝 약보합으로 지금 시간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뭐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약보합이라고요? 네, 시장에서 지금 마이너스. 엔비디아가요? 네, 마이너스 아니요. 0.51%. 시간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4.97% 상승하는데요? 그건 그러니까 예, 마감이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장중에서 0.51% 하강을 저 지금 했고 제가 잘못 봤는 줄 지금 알았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애프터마켓에서는 5% 정도 상승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실적이 이제 장이 마감하고 나서 발표가 되다 맞습니다. 보니까 항상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충족했다라는 네네. 시장의 안도감이 지금 이제 시장 외에서 지금 그렇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봤던 게 제가 틀리게 봤는 줄 알고 제가 지금 여기서 당황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보면서 네. 거꾸로 봤어요. 본장에서는 0.5%대 소폭 쉬어갔지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다시 한번 141달러 위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실적에서 이제 손실 처리를 아예 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H20 수출 금지 이 부분을 이제 그냥 그럼 털어낸 거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오히려 이게 나중에 플러스가 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더 중요한 거는 2분기 매출 증가율이 전분기로 했을 때 별로 증가하지 못하잖아요. 440억 달러인데 가이던스가 450억 달러니까 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분간은 중국에 대한 비즈니스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H20을 대신해서 지금 B40이라는 제품을 이미 이제 수란했거든요. 네. 개발 완료는 했었고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의 고객들하고 이제 납품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막 출시된 제품이니까 그래서 H20을 옛날에 주문했던 분한테 대신 이거 줘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양도 틀리고 가격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중국의 고객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제 다시 영업이 시작이 될 것이고 근데 그게 바로 2분기에 반영이 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다시 재공약은 아마 3분기부터 다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잘 생각해 보면 H20이란 네이밍을 생각해 보면 H100의 성능의 20%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B40이라는 얘기는 블랙엘 기본 사양인 B100의 40% 성능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근데 H100보다 B100이 성능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20% 아니고 40%라는 얘기는 H20보다 더 고사양이라는 얘기가 돼요. 네. B40이. 이렇게 되면은 과연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만히 있을까? B40을 중국에 팔도록 허용할까가 이제 하나의 불확실성인 거죠. 만약에 근데 B40도 만약 막아버리면 중국 비즈니스가 지금 매출 비중의 15에서 20%라고 이제 젠수랑 CEO는 늘상 얘기를 하고 있고 솔직히 제가 제3자의 입장을 볼 때 그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보다 훨씬 높은 거의 30%가 되지 않을까를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어쨌든 중국 비즈니스가 B40이 막혀버리면 당분간 매출 성장률에 있어서 좀 지장이 많이 있을 것 같다. 네. 근데 영업이익률은 다르죠. 왜냐하면 어차피 저가품을 팔던 거니까 그렇죠. 마진이 낮은 제품을 중국에 팔던 거니까 중국 매출이 없어지면 매출 쪽에도 타격을 받지만 수익성이 나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평균으로 이렇게 하면 숫자가 조금 올라갈 수도 그렇죠. 오히려 있겠네요. 고마진 제품 비중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장성에는 지장이 많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금 B40이 중국에 팔 수 있는 것 이것은 이제 트럼프에서 눈 감아 줄 것인지 그것까지 막을 것인지가 이제 2분기 실적에 가이던스를 다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고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얼마 전부터 계속 젠슨 황이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죠. 이러다가 이제 중국의 AI 관련한 패권을 내줄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수출 통제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손실을 엄청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야기가 되고 기업 있는 거잖아요.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은 정책인 거죠. 그렇죠. 근데 혹은 뭐 지금 실적 발표하고 나서 혹시 젠슨 황이 어떤 뭐 발언도 추가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네. 아니면 당선된 직후하고 네. 최근하고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IT 기업들의 트럼프 행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초기에는 일단은 트럼프에게 좀 맞춰주자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공장을 많이 짓겠다. 네.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확대하겠다는 발표들이 줄을 이뤘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 공장을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이제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네. 그럼 미국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도에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TSMC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미국에다 공장을 최첨단 공장을 짓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아직 안 짓겠다고 바꾼 건 없지만 어떤 변화가 있냐면 최근에 보면은 컴퓨텍스 2025라고 대만에서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쵸. 거기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발표를 했었죠. 이제 대만에다 제2의 본사를 짓겠다. 사옥을 짓겠다. 그다음에 맞아요. R&D 센터를 짓겠다. 여기에 뭐 생태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미국에는 고객만 있고 어떻게 보면 대만의 대부분 모든 파트너십과 공급망 생태가 다 있잖아요. 네. TSMC, 그러니까 엔비디아, 네. TSMC 둘 다 양사 보면은. 그쵸. 그래서 엔비디아도 굳이 고객을 위해서 엄청난 시설 투자를 미국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마케팅 조직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에다가 전반적으로 지금 힘을 써주는 입장을 발표. 이전 같으면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대놓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밝고 애플도 그랬고 그다음 TSMC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TSMC, 엔비디아를 섞어서 말하면서 조금 혼동이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미국 대신에 대만을 핵심으로 헤드쿼터로 삼겠다라는 건 이제 엔비디아에 네, 발표했던 거고 TSMC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건 아직은 없지만 지금 지난 1분기 같은 경우 TSMC 영업이익률이 한 60% 정도 나오는데 미국 공장은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60% 이익이 적자로 될 정도라면 제가 늘상 방송에서 얘기하던 거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그 제조 원가가 한국이나 대만 짓는 것보다 50% 이상 비싸다라고 늘상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보조금 받지 말고 그냥 관세 물고 대만이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파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었는데 TSMC가 이제 실적에서 그걸 그냥 보여줘 버렸죠. 보여줬네요. 대만에서 한 거는 60% 영업이익률, 미국 공장은 적자. 그러다 보니까 TSMC가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칩을 미국 기업한테 팔 때는 30%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가격을. 왜냐하면 적자를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TSMC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비즈니스를 하느니 그냥 공장을 대만에 짓는 게 훨씬 유리해진 상황이고 그렇죠. 미국에 공장 짓는 게 결코 유리한 게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현실을 자각하게 된 상황이라서 지금은 그래서 IT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노골적인 반감에 대한 표현들을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아마 액션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이미 액션은 시작이 됐었고 모든 기지들을 다 센터를 대만으로 네. 가져가겠다라고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은 없어요. 뭐 엄청 괘씸하다라든지 뭐 그런 미국 불이익을 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엔비디아를 쉽게 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 가지고 최근에 다른 전문가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큰 카드들을 지금 꺼내고 있는 것 같다. TSMC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그랬더니 이제 그 상대방이 그러면 미국에서 바로 아마 뭐 조사 들어가지 않겠느냐. 세금 조사나 반독점 조사 들어가면서 괴롭히는 압박을 거죠? 하지 않겠느냐. TSMC나 엔비디아에 대해서. 왜냐하면 양사 다 시장 점유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반독점으로 물고 늘어지면은 사실은 뭐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공격을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게 지금 이제 올 하반기 정도 가면서 이제 미국 기업들하고 미국 기업은 아니지만 주로 미국 기업들한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TSMC 같은 기업들이 미국 행정부와의 갈등 요소들이 좀 불거지기 시작했던 거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IT 반도체 관련된 공급망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는 중동 순방하면서 엔비디아의 칩을 또 수출하게 되는 그 내용도 하나 있었고 그렇죠. 또 어젯밤에는 지금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엔비디아 칩 수입 우리가 많이 해서 그 무역 흑자를 조금 줄이겠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조금 줄여주겠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또 엔비디아에 있어서는 어쨌든 매출을 조금 상쇄하고 중국 쪽에 있어서 매출을 상쇄해 주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좀 전달받는 내용들이 될 텐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 박사님께서는 엔비디아가 그래도 미국에 남게 만들어주는 그런 유인책이 될까요? 지금 이제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이제 UAE도 이제 네. 곧 따를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보면 특징이 정부 차원에서의 어나운스먼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공 부문에서의 구매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공공 부문이라기보다는 워낙 IT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기업들, 특히 플랫폼 기업들에서 구매를 했던 건데, 그래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굉장히 컸던 거죠. 자체 수요가 재생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중국에 있는 지금 엔비디아의 고객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커짐에 따라서 매출이 증감에 따라서 어쨌든 그 투자액의 증가에 따라서 엔비디아 칩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 지금 중동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공공 섹터에서의 수요다 보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확장성이 좀 중국 시장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공공 부분 외에 이제 민간 부분에서의 수요가 따라줘서 확대가 돼야지 되는 건데 왜냐하면 공공 부분에 정부 예산으로 살 수 있는 건 한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동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일본도 그렇지만 이제 중국과 미국의 고객 기업 수요만큼 대체할 만한 그런 수요를 물어줄 만한 어쨌든 그런 생태계가 없다라는 거죠. 고객 생태계들이. 중동 같은 경우는 아예 전무하다시피 네. 하고 일본은 조금 있다고 하지만 뭐 NTT 도코모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그 미국이나 중국의 시장을 대체할 만큼의 규모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볼 때에 지금 공공 부분에서의 이런 수요가 발생해 주는 것이 엔비디아 입장에 보면은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장성이 없다라는 한계점 때문에 결국엔 중국 시장을 어떻게든지 다시 공략해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바로 B40 모델을 출시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B40 모델에 지금 중국에 팔 수 있는 이제 여부가 오히려 중동이나 일본 쪽 공공 섹터에서 주문 나온 것보다는 제가 볼 때 더 큰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은 중국 쪽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곳을 어쨌든 뛰어넘는 1분기의 실적을 보여줬어요. 근데 뭐 앞으로도 이제 중국 관련해서는 계속 여러 가지 규제는 있을 거고 지금 젠슨왕이 정부와 좀 약간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다양한 뭔가 정부 쪽에서 트럼프 쪽에서의 공격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계에서는 AI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런 위상은 어떻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보나요? 아니면은 이 부분은 조금 우려됩니다 하는 그런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에 파는 칩세트에서 네. HBM을 빼고 네. GDDR로 지금 바꾸는 쪽의 모델들로 지금 선회를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중저가 시장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라는 얘기.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시장에서 이런 엔비디아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그거는 엔비디아가 어떤 전략을 취할 거냐에 달려 있다라고 네. 했을 때 어떤 전략 두 개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으로 하면 애플의 전략과 삼성전자의 전략이 있습니다. 애플 전략은 굉장히 단순한 몇 개의 제품만을 모델을 만들죠. 근데 그게 다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만 만들고 있는 거죠. 타사로 하면 다 플래그십에 해당하는 고가 제품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델 수가 적으니까 플랫폼을 통일할 수 있어서 원가 절감한 측면도 있고 고마진 제품들만 판매함으로써 영업이익률이 막 50%를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다 모델을 따로 만들어요. 그 국가의 선호도에 따라서 디자인도 바꿔주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모델의 사양들도 다 바꿔주면서 완전히 저가부터 중가, 고가까지 제품을 라인업을 다 가져가는 전략.
전략인데 삼성전자죠.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고가의 애플의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네. 가장 비싼 칩셋들만 팔고 있는 거죠. 최고성능. 그것에 지금 변화의 기류가 지금 중국 시장에 한정된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고가의 메모리는 HBM 대신에 GDDR로 다시 바꾸는 거.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원래 GDDR을 썼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굉장히 가격을 확 낮출 수 있는 거죠. 속도가 좀 저하되는 측면에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칩셋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블랙웰 200, 300이 아니라 40이라는 모델. 중국은 원래도 이제 저가품밖에 못 팔았으니까 그렇겠지만 만약에 이 전략이 중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글로벌한 전략에서도 이제 이 방향을 택하겠다 그러면 삼성전자 전략 약간 일부 선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저가 시장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의 대항마라는 게 딱히 아직 보이진 않는 상태에서 이제 빅테크 많은 기업들이 자체 칩을 설계하고 만들지만 대부분 그건 자체 수요를 위한 것들이에요. 제3자 판매를 위한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엔비디아 대항마는 안 보인다라는 게 이제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이제 향후에 있을지 모르는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는 칩 메이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과연 들어갈까 참전할까 말까 이제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궁금증이었어요. 네.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인데 아직은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발표한 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아직까지 고가칩 전략, 이제 애플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지금 약간의 변화 보였다는 게 중국에 가는 것도 이제 사실은 H20을 가면서 거기는 HBM 세트로 갔었는데 GDDR 세트로 바꿨다라는 게 변경 포인트가 생겼다라는 거. 이것이 만약에 잘 먹히게 되면은 중저가 시장을 이제 글로벌 마켓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타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 HBM 시대가 빠르게 종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계속 팔리겠지만 이제 물량이 좀 생각보다 줄어들면서 다시 GDDR 마진이 낮은 제품으로 상당 부분이 대체가 되고 있으면 현재까지 고마진을 누리고 있던 HBM 주력이었던 기업들은 조금 타격을 받게 되는 거고요. 수익성 부분에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현재보다는 마진율이 급격히 떨어지겠죠. 네. 그런 전략을 취게 됐을 땐 그러면서 볼륨은 키우겠다는 전략인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여전히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내 중저가 시장도 여전히 내가 1위를 하겠다는 전략인데 이 부분이 아직 완전히 스위치된 건 아니에요. 현재까지 중국에 한정된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제가 볼 때 엔비디아를 바라본 투자자들 관점은 이게 중국 외의 지역에서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수익성을 포기하고 성장성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이고요. 그럼 하이닉스의 현재 고마진도 이제 장기간 계속되게 힘들어지는 포인트가 분명히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엔비디아가 전체 볼륨 자체가 커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안에서 그 수익성에 대한 지표를 되게 중요시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업이익률 자체가 숫자가 뭐 몇이 나오느냐, 전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줄어드느냐를 보면서 실망을 하거나 또 환호를 하거나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셨던 그런 저마진 제품에 대한 캐파를 늘려가게 되면은 주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주가를 이제 예측하거나 이제 기대하는 분들이 네. 이제 PER 위주로 가게 되면 네. PER은 어차피 순이익에 연동되는 거고 선이익은 결국 영업이익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이제 PER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영업이익 총액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순이익에 대한 총액 기대치가 낮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주가를 현재 동일한 PER을 적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낮으니까 PER이 그냥 높아지는 효과가 나는 거죠. 고 PER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 한 45 정도 50 근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60, 70 정도로 되는 거죠. 만약에 주가는 유지되고 있는데 수익성이 낮아지게 되면은 그렇게 됐을 때 70, 80에 대한 이거를 PER을 높다고 볼 거냐 심리적인 거거든요. 아니면 여전히 매출 성장성이 있으니까 적정하다 볼 거냐라는 거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갈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과 기업의 탄탄한 이제 흐름을 보는 분이라면 PER이 높다고 해도 크게 흔들리진 않을 수 있지만 굉장히 수익성 지표에 민감한 분들은 PER이 3, 40이다 갑자기 70, 80이 돼버리면은 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고 심리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투자자마다 사실은 조금은 다르게 반응을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거 너무 더 어려워지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 한 4년 동안 엔비디아 실적을 쭉 최근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엔비디아가 AI의 붐에 본격적으로 그 수혜를 받기 시작했던 게 2023년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붐이 있기 직전 1년 동안 굉장히 수익 안 좋았어요, 실적이.
매출이 역성장을 했었고 네. 영업이익률이 10%까지 떨어졌던 시기가 있었고 뭐 그거는 반도체 시장도 좀 안 좋았으니까 그렇다 치다 떼고 그럼 그 이전에 보면은 대충 영업이익률이 5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AI에 대한 수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엔비디아의 기본적인 영업이익률이 50%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이 하나의 지표가 될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마진 제품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서 마진율이 현저히 좀 나빠지더라도 50%를 유지하면서 매출 성장률이 여전히 이제 50% 이상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여전히 탄탄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AI 비중이 지금 90%예요. 그래픽 쪽은 20%도 안, 네. 10%도 안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영업이익률이 50%를 하회하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땐 이거는 수익성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 거라고 보는 거죠. AI 없던 시절에 50%였는데 네. AI가 들어갔는데 50% 밑으로 간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50%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 실적의 향방을 좀 잡아낼 수 있는 주요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던 이제 고마진 말고 저마진 제품을 얼마나 더 중국 외에 다른 국가들로 인해서 더 퍼지게 되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하나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큰 변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빠른 변화는 좀 왜냐 아직까지는 힘들겠죠? 고객들이 고성능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HBM을 만드는 칩 제조업체들도 지금 막 공장 늘린 상황이라는 네. 얘기는 선주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문한 물량은 일단 팔려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큰 변화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쯤 됐을 때에도 빅테크 기업들이 작년과 올해와 같은 케이펙스 투자 할 수 있을 거냐. 네. 최종 고객들이. 근데 그게 만 급격하게 둔화될 수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24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0%, 300%, 그다음에 올해도 100% 이상 정도의 KPX 투자 증가가 있었는데 내년에 만약에 뭐 한 50% 정도로 뚝 떨어진다고 하면은 고성능 제품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요. 왜냐하면 그걸 못 팔면 딴 거라도 팔아야 되는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네. 좀 싼 거라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HBM 대신 GDDR로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HBM 수요와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의 수요는 연동돼 있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최종 고객인 IT 플랫폼 기업들의 KPX 그 투자 증가율이 얼마나 낮아질 거냐 분명히 낮아질 건데 내년에 얼마나 낮아질 거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일단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을 또 따지고 볼 때는 그러니까 올해 안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셈법이 되게 복잡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미국 내에서 지금 엔비디아 그 고사양 칩이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거 엔비디아 칩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볼멘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에 따른 엔비디아는 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텐데 그러면은 고사양 칩에 있어서도 약간 또 힘들고 중국 관련해서도 지금 수출 통제에서 힘들고 이런 상황이 향후에 또 펼쳐질 가능성을 우리가 완전하게 배제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고사양 칩이 너무 비쌌다라는 거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봐더라도 맞는 얘기거든요. 뭐 엔비디아밖에 못 만드니까 저라도 비싸게 팔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냐 네. 보고 저는 항상 이제 영업이익률의 적정 수준을 넘어섰냐 네, 못 네. 넘어섰냐인데 제가 볼 때 지금 엔비디아의 고사양 칩의 영업이익률은 이번 분기에 일회성 비용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작년 말까지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65%에서 70%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같은 거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뭐 블랙이나 호퍼칩만 갖고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체가 65에서 75%가 나온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사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의 HBM만의 영업이익률 있잖아요. 네. 전체 영업이익률 40%, 42% 나오는데 그 정도 나오면은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 한 30% 정도였던 HBM의 영업이익률은 65, 70이 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엔비디아 고사양 칩이랑. 네. 이게 반도체 칩 제조업체가 이제 소프트웨어나 게임 업체들은 뭐 이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고정 비용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제조업체가 만약에 영업이익률 65, 70%가 나온다라면 저는 상당히 너무 지나친 마진을 취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가격을 낮출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가격이 낮아져야 이제 시장이 커지죠. 왜냐면 고객들이 다변화될 테니까. 네. 그러면 적정이 어느 정도가 낮아질 거냐 뭐 이건 사실은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이제 마진율이 낮아지더라도 사실은 1위 기업들이 있잖아요. HBM이든지 아니면 AI 칩이든지 네. 1위 기업들은 지금 너무 고마진이기 때문에 마진이 낮아지더라도 충분히 우수한 수익성이라는 거죠.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분명히 마진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쟁사 대비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마지막 결론은 어쨌든 경쟁사 대비해서 훌륭한 기업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해가지고 막 본인의 과거랑 자꾸 기대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다 그 기대치에 미쳤냐 못 미쳤냐가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경쟁사랑 비교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아직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지금 기분 좋은데 비관적인 얘기만 하고 있네요라는 덕패님의 댓글을 보고서 그쵸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했고 또 젠슨항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지금 어깨에 좀 이게 뽕 들어갈 만한 그런 얘기를 아마도 오늘 또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데 나와서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워낙에 그동안 엔비디아 우쭈쭈 잘하고 있어 라고만 했지만 그들에게도 분명히 허들이 있을 거고 그들에게도 지금 좀 리스키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자라는 점에 있어서 냉정하게 그 부분도 함께 말씀드렸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새벽 일찍 함께 해주셨고요. 글로벌 인터뷰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 중이라면 집중해 주십시오. 현 시점 월가에서 가장 적중률이 높은 투자 전략가 탐 리가 지금은 과매도 종목과 섹터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과연 그가 3프로의 미국 주식 컨텐츠 서비스 GIN에서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집중할 포인트는 바로 워시드 아웃 상태에 도달한 종목과 섹터입니다. 테슬라가 좋은 예시죠. 수요일에는 5% 상승, 목요일에는 3.5% 상승, 또 금요일에는 10%까지 급등했죠. 시장 예상보다 큰 서프라이즈입니다. 마그레티지도 비슷한데요. 두 종목 모두 워시드 아웃 후 깜짝 반등한 케이스입니다. 테슬라와 마이크레지 외에도 다양한 종목이 저희 보고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JP모건 출신 탐 리, 모건 스탠리 출신 마크 뉴턴, UBS 투자은행 그리고 바클레이즈 출신 타이웡, 뱅크 오브 아메리카 출신 벤하, 댈러스 연은 출신 다니엘 디마티노 등 이 월가를 움직이는 진짜 전문가들의 거침없고 날카로운 분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유일한 방법 GIN 서비스를 이용하면 뉴스보다 빠르게 시장보다 앞서서 기회가 당신에게 가장 먼저 도착할 겁니다. 6월 12일까지 얼리버드 혜택이 제공되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GIN을 시작하세요.